상담을 하다 보면요,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여기보다 2만 원이 더 저렴한데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받으셨던 견적서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받아보면요, 90% 이상은 조건 자체가 다른 견적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연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견적서를 비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쉽게 설명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 정확하게 견적서를 비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견적서가 진짜 나에게 맞는 견적서인지까지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렌트사 이름 확인하기입니다. 견적을 비교하려면 일단 양쪽 다 진짜 견적서인 거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비교 기준은 역설적이게도 비교할 가치가 있는 견적서인지를 걸러내는 거다. 이 견적서에는 렌트사 이름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1순위가 되시겠습니다. 요즘 상담을 받다 보면요, 영업사원이 견적서를 안 보내주고 그냥 구두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 얼마입니다 라고까지만 말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말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꼭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받은 견적서에는 렌트사의 이름이 안 써져 있고 A 렌트사다, B 렌트사다, 혹은 1순위 렌트사다, 2순위 렌트사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조건만 나열한 견적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주 음흉한 속내가 숨어져 있는 견적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이 표기되어 있는 견적서를 요청하십시오. 렌트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의 현재 신용점수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일단 제일 저렴한 렌트사의 견적을 수수료 없이 제일 싸게 견적을 빡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로 심사 서류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사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잡은 물고기나 마찬가지다. 일단 월 임대료를 제일 저렴하게 견적을 줬으니까 당연히 고객은 심사를 요청을 할 거고, 심사를 진행을 하고 나면 승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다음 비싼 견적서를 가지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견적에 수수료를 넣어가지고 영업하는 방식이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클래식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용점수와 소득 상태를 확인해서 명확하게 승인이 가능한 곳으로 견적을 받아야 그게 진짜 계약이 가능한 견적이 되는 거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으실 때 명확하게 렌트사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견적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이제 소득 증명이 좀 어렵다고 이제 우리가 설문 작성할 때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억지로 안 되는 곳 이렇게 밀어 넣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류 심사가 가능한 대신 월 렌탈료가 살짝 높은 곳으로 처음부터 솔직하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계약이 불가능한데 견적을 줘봤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렌트사의 이름은 꼭 확인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견적서의 차량가 총 가격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A사와 B사의 견적서를 나란히 두고 맨 위에 있는 차량 가격이 1원 단위까지 똑같은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EV3라 하더라도 차량의 트림, 옵션, 그리고 색상에 따라서 차량의 가격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차량의 할인 금액을 표기하거나 보조금 금액 혹은 개소세 할인 금액을 표기를 해가지고 실제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표준 소유자 가격을 다르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두 같은 차종이라는 거. 물론 당연히 할인 금액과 보조금, 개소세 할인 금액 같은 것들에 따라서 모두 다 차량 가격이 표기가 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비교한 14군데의 업체 중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차량 가격을 표기하는 곳은 단 2곳이었다는 거. 그렇다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기하지 않은 곳은 차량 가격이 높아서 월 임대료가 높은 것은 아니고요. 모두 표기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같은 할인 금액과 보조금 그리고 개소세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적서 받아보셨을 때 이거 개소세 적용된 거 맞나요? 이거 보조금 적용된 거 맞나요? 여쭤보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견적을 비교할 때 렌트사 다음으로 차량 가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하셔야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A사가 2만 원 더 싼데? 싶으실 때는요, 두 견적서의 약정거리가 똑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장기 렌트를 계약하게 되면 반드시 1년간 주행할 거리를 계산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만 킬로로 약정을 지었다. 그러면 4년 동안 8만 킬로를 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연간 주행거리를 설정할 때 짧게 설정하면 설정할수록 월 임대료가 낮아지고요. 반대로 길게 설정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높아져요. 왜냐? 차량을 짧게 탈면 당연히 중고차가
가격이 높아지니까 월 임대료가 낮아질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간혹 주행거리를 짧게 계약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건이 다 같아도 약정거리가 짧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월 임대료가 낮아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추후에 만기되는 시점에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한다면 상관없지만 차량을 반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 운행 거리에 대해서 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약정거리를 좀 짧게 해서 좀 월 임대료 저렴하게 했더니 나중에 만기가 되면 더 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저렴한 렌트사로 계약을 하고 봤더니 추후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더 높아진다면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약정 주행거리는 넉넉하게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부터는 초과 운행 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차량의 탁송 과정에서 사용한 키로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렌트사들마다 1000km 혹은 2000km 정도는 넘어가도 비용을 받지 않는 공제 거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 거리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렌트사별로 1km당 100원 정도는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특정 렌트사에 따라서 200원을 받는 것도 있고요, 300원도 받는 곳이 있어요. 따라서 견적을 비교할 때 주행거리가 짧게 계산됐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초과 운행 부담금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MG캐피탈, IM캐피탈 같은 경우는 키로당 300원을 받고요, 메리츠캐피탈, 롯데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은 200원, 그리고 오릭스캐피탈은 150원이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100원을 받습니다. 유일하게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80원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만 킬로를 넘게 된다 그러면은 30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200만 원을 내거나 1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월 임대료 싸다고 그냥 계약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200원을 내게 될지 300원을 내게 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잔존가치입니다. 당장 내는 월 임대료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인수할 때 내는 총 비용을 비교해 보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가장 헷갈릴 만한 용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잔존가치라는 게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차량이 만기가 되었을 때 그 시점의 중고차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따지면 즉 잔존가치란 인수금액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만큼 통용화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렌트사들은 만기 시점에서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즉 인수 선택형이라는 상품으로 계약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유독 현대캐피탈만 반납형이라는 상품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되고요, 추후에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인수를 원하게 될 경우에는 잔존가치 금액과 더불어서 추가로 신차 가격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만 인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계약을 할 때 인수를 고려했던 고객들은 견적서를 비교해보면 월 임대료는 높더라도 잔존가치가 낮아가지고 총 납부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현대캐피탈이 유리하니까 현대캐피탈로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뭐야 8%를 내야 되는 거야? 몰랐었는데? 하고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죠. 물론 견적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서에 쓸 때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읽어봐요. 영업사원이 안 알려주면 원래 이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게 영업사원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잘 모르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자칫 놓칠 수도 있는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현대캐피탈 견적을 비교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게 있다는 걸 똑같은 기준으로 잘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딱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신차 가격이 4천만 원짜리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A렌트사의 견적은 월 50만 원에 48개월로 계약을 했고 잔존가치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인수할 때 드는 총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50만 원에 48개월 더해서 그 다음에 잔존가치 2천만 원이니까 총 사용하는 비용은 4,400만 원인 겁니다. 그런데 현대캐피탈 견적을 딱 봤더니 월 임대료는 50만 원이 아니라 51만 원, 만 원 더 높아요. 51만 원에 48개월. 근데 잔존가치가 200만 원이 더 저렴한 거죠.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8% 룰을 모른 채로 계산을 하게 되면 51만 원 곱하기 48개월에 1,800만 원을 더하니까 4,248만 원. 우와! A렌트사보다 152만 원이 싸네? 그러면 이제 당장 계약 고고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차 가격 4천만 원에 8%에 320만 원을 더해야 진짜 인수 가격이 나오는 거죠. 4,248만 원에다가 320만 원을 더하면 총 4,568만 원. 오히려 현대캐피탈이 168만 원이나 더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A캐피탈과 현대캐피탈 견적 딱 두 개 비교해 봤었을 때 반드시 그 8%를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현대캐피탈 무조건 비싸다 걸러라 이런 뜻 절대 아닌 거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8%를 더해도 현대캐피탈이 더 저렴하게 나오는 차종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 심사 조건이 널널해서 승인이 잘 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지 이렇게 비교할 때 명확한 기준을 잡으라는 점, 요거를 알려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장기 렌트 견적서를 제대로 팩트 체크하는 4가지 기준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막 엄청 아프시죠? 아,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언제 다 따져보고 언제 비교해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이게 바쁜 본업 하시느라고 시간도 없는데 렌트사마다 이름 다르고 조건 다르고 제각각인데 이거 암호 같은 견적서 다 들으려 그러면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일일이 뜯어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거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인 거죠. 그래서 장기 렌트는 어디를 계약해서 어떻게 해서 더 싸게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거보다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진행하느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토브라더스에 문의를 주실 때 다른 곳에서 받은 견적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껏 들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숨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아오신 견적서 진짜로 싼 게 맞는지 아니면 교묘한 눈속임이 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